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의 홍승환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류균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일본에서도 방송과 신문 그리고 SN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침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일본은 G7과 나란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산 동결을 비롯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동아시아에 있는 우리나라보다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훨씬 적극적으로 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본 정치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상당히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본이 유독 시끄러운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우선 그 일본인들의 대다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도적 만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본 안보에 직접 관련이 있고 그 영향을 준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를 봤더니 응답자의 81%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것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의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는 그 인식은 훨씬 더 일본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피부적으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표피적으로는 일본은 탑뉴스의 요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 보도하고 또 그와 관련한 전문가의 해설 토론 이런 것이 많이 오픈이 돼서 국민들 하여금 저절로 그 세계 정세에 대한 것을 가져다 주지만은 실제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영토 문제에 대한 갈등 이런 것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 그래서 러시아가 마음대로 그런 문제가 세계에서 통용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일본의 지금 북방 열도 4개선 문제가 일본과 러시아의 국가적 현안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불안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번째의 그 요인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또 일본에선 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방송에서 일본도 핵 공유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또 그런 주장이 또 나왔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또 아베 발언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또 비핵 3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는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그 비핵 3원칙을 건드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동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국제 질서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북한마저 최근 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서 일본의 정치권 안보 관련 논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선 지금 앞서 지적하신 그 핵 공유 원칙, 핵 비핵 3원칙 이런 것을 아베 신조가 사실은 금기를 깼고 우리 이런 그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핵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쓸 수 있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터뜨리자 아베 신조가 바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핵 공유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핵 공유라는 것은
실제로 미국이 라토 제국, 터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핵을 바로 그 제공을 해서 같이 동시에 미국과 그 당사국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핵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다 돼 있습니다. 네. 있는데 다만 그 위에 핵탄두도 얹힐 수도 있는데 그것은 버튼을 미국과 그 당사국이 동시에 가지고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핵공유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 문제를 이제 아베 신조가 하니까 기시다 총리는 여기 대해서 정면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재미난 에피소드는 아베 신조는 선거구가 어디입니까? 야마구치 현인데 지금 기시다 총리 선거구는 히로시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폭 이런 데서 대조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네네. 사실 미국 일본에 있어서 비핵 3원칙은 금기처럼 서부처럼 네.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사또 에이사쿠 총리가 총리 시절에 미국과 매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을 만들지도 네. 갖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 이런 것으로 사실은 그 유명한 그 얘기로 74년에 네. 사또 에이사쿠는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일본 총리로서 받는 영광까지 누리는데 재미난 것은 이미 그보다 한 몇 년 전에 사또 에이사쿠가 총리 시절에 닉슨 대통령하고 비밀 협정을 하나 각서를 개인적으로 주고받습니다. 네. 죽고 나서 그것이 그 비밀 각서를 그대로 둘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을 총리 퇴임 이후에 자기 개인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 문서를. 그래가지고 75년도에 그것이 공개가 되는데 그때 된 것이 오가사와라, 오키나와 등지에 그 핵을 공유를 하는 비상시에는 핵을 공유할 수 있다. 네네. 그런 것을 일본 수상이 모든 책임을 지고 미국 대통령과 비밀 협상을 맺었어요. 네네. 그건 비핵 3원칙을 어긴 것보다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협약을 맺고 사또 에이사쿠는 또 다른 그 얘기를 했고 그러나 지금 일본 국민들이 신봉하고 있는 것은 비핵 3원칙이에요. 네. 이게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은 일본인으로서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지금 돼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봐도 네. 그 비핵 3원칙을 깨트려가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진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는 아직 않았죠.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본에서는 이제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비핵 3원칙과 같은 이런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그 아까 전에 영토 문제를 말씀하셔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쿠릴 4개 섬과 관련해서 이 러시아와 감정 싸움으로도 또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그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이 쿠릴 4개 섬이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주장이 19년 만에 일본 외교 청서에 다시 명시될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본과 러시아 양국 간 영토 분쟁을 다시 불러내면서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지. 예, 그 문제도 네. 북방 영토 문제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일본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할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청일 전쟁이라든지 네. 만주 침략이라든지 러일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일본이 작은 섬나라에서 명치 유신과 함께 갑자기 제국화되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네. 지금 그 북방 4개 섬은 그때 사실은 18세기쯤 돼가지고 개발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북방 4개 섬에 진출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러일 전쟁 이후에는 그 4개 크릴 섬이 일본 영토 러시아가 묵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2차 대전 패전으로 그 상황이 바뀌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그 북방 4개 섬을 이제 갖게 됐는데 점령하게 되는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부동항이 동북아시아 그 시베리아 쪽에서 아시아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진이나 나진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부동항 엘레디보스톡에서 그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 있지만 일본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건 바로 북방 4개 섬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본은 대국화되는 과정에서 뭐냐면은 이 생각구 열도 지금 중국하고 한참 분쟁이 이제 앞으로도 그 잠재적 위협 요소인데 그것과 한국과는 독도 그리고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 이렇게 해서 영토 분쟁을 아시아의 3국에 대해서 일본은 공이 가지고 있어요. 대국이 있을 때는 그것이 통용이 됐는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새롭게 강력한 대국으로 부상을 해 있는 이 시점에서 일본은 수세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베와 푸틴 간에 북방 4개 섬 그 문제를 2개 섬으로 가지고 한번 해보자. 2개 섬은 일본에 할양하고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 그 공세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결국 그 경제적 공세를 독일이 마치 전후에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일본이 선진국일 때 경제 선진국일 때 그런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러시아는 그 부동항을 잃지 않는다. 그런 국익 때문에 그것을 하고 결국은 지금은 러시아가 확실하게 이것을 하고 아베도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외교 청사에다가 우리는 그동안 그래서 그 교섭이 한참 될 때는 북방 4개 섬이 일본 영토다 하는 것이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뺐어요. 외교 청사라는 것이 미래의 외교 전략이나 외교 미래의 그 청사진인데 그런데 줄곧 빼다가 이번에 다시 그것을 넣게 되는 그런 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일의 갈등 이것이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영토 분쟁하고 관계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관계처럼 일본 러시아를 규정짓는 그런 갈등 요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될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이죠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이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을 19년 만에 외교청사에 다시 넣을 만큼 러시아와는 상당히 날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반대로 우크라이나에는 상당히 손을 좀 뻗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전용기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데려오겠다면서 난민 수용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치가 근데 우크라이나에게 이런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게 기시다 총리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로 또 나타나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은 난민 수용에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아프간 난민 사태도 우리가 30몇 명 무사하게 데려왔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 명
또 못 데려오다가 나중에 네. 2명인가 3명인가 데려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일본의 최근의 그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근데 기시다 총리의 외교로서는 조금 더 포용적이고 네. 조금 더 시각이 넓은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번에 엊그제 그 일본의 저 외상이 네. 거기 갔다가 폴란드 방문했다가 네. 귀국편에 20명을 싣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것이 보여주는 그런 것은 첫째로는 난민에 대한 일본의 국제적 어떤 인식 네. 이런 것의 개선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일본이 강력한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본의 안보의식과 연결시켜서 네. 보고 동일한 그 정서와 감정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 공유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네. 그것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고 네. 기시다 내각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뭐 지지율이 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한 네. 한 7%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일본이 이제 각종 제재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러시아도 상당히 일본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맞조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가 조금 한풀 꺾일 가능성은 있을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은요, 맞으면 상응하는 조치로 러시아가 네. 그 평화협상 중단한다. 북방 사개섬 이거 일체 없다. 네. 뭐 그런 것인데 그건 러시아로서는 당연한 네. 반발 조치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또 그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만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국제적 비난에 휩싸인 채 철수하거나 네. 그런 어떤 결과를 자기 애초에 기도했던 결과를 못 내고 한다면 일본은 그만큼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일본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발언권이 더 커지고 네.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볼 때 러시아는 지금 전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와 세계 네. 자유진영 민주진영의 문제지만은 푸틴이 얼마나 버티고 푸틴이 얼마나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네. 하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한테도 그거는 그렇죠. 미국한테 밀려올 네. 국제적 그 정세의 영향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가 아무래도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 차이가 추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죠. 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문제를 놓고는 완전히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네. 그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네. 그 침략 행위가 부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치고 뭐 틀릴 리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같이 보조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일본은 직접적으로 제재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미국의
발맞춰 가지고 수출 금지, 뭐 여러 가지 물품의 그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물품의 수출 금지 조치를 일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도 사실 거기에 발맞춰서 그냥 조용하게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새로운 들어서게 되는 윤석열 새 정부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과거와는 달리 네. 미국과 일본과의 보조를 같이 하게 되겠지만 네. 그러나 그 보조의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면은 역시 한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 미국의 입장은 미세하나마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완전히 일치돼서 그냥 같이 제재 조치에 동참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네. 미래의 한일 관계는 이런 것이 이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잘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경우 러시아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조를 어디까지 같이 하느냐, 네. 어떤 면에서 보조를 조금 달리 하느냐, 이런 것은 또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선택이면서 우리의 국익이란 말이죠. 네. 이 문제는 미묘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데 과거 대통령 정부 시절보다는 네.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보조 일치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아까 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양상이 달리 전개되어 왔거든요. 네네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그동안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 러시아가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관계, 네. 또 우리가 거기서 상대적인 이익을 많이 취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네. 딜레마가 이제 한국한테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그 푸틴의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네. 무조건 러시아에 대한 어떤 호의를 계속 간직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은 우리 한국의 딜레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은 새 정부의 몫이고 판단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사회자의 질문의 결론을 내리자면은 네. 한국과 일본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공조, 네. 강론에 대해서는 서로 뉘앙스나 온도의 기술적인 차이가 실질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채로 이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이 이제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을 다시 꺼내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와는 이제 날선 공방을 이어오고 있고 또 러시아 역시 일본과의 평화 조약 협상을 중단하면서 서로 엇갈린 행보를 어디까지 이어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일본이 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한일 관계 이야기를 발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아주경제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